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최고의 로맨스 작가인 주드 데브루의 가슴에 핀 붉은 장미입니다. 이게 되게 옛날 소설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슴에 핀 붉은 장미. 왕의 숲에서 티어리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 생겨난 오솔길에서 벗어난 그는 거대한 참나무 숲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말을 천천히 몰아가며 티어리는 앞에 앉은 여자의 가녀린 등을 가슴으로 느꼈다. 나지막하게 드리워진 나뭇가지가 여자의 머리를 칠 것 같아서 티어리는 손을 뻗어 가지를 잡아주었다. 그러자 나뭇가지가 그의 손등을 긁어 놓았다. 나뭇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을 땐 여자의 유연한 목덜미와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다. 티어리는 혼자 싱긋 웃었다. 올리버 형도 요건 몰랐을 거다. 그러고도 자신은 패러그린가에 대한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 실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는 건 아무리 올리버라도 알 리 없었다. 그러고 보면 패러그린가의 사람들이 현명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올리버는 그 집안의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매혹당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빈터로 나오자 티어리는 말을 세웠다. 그는 말에서 먼저 내린 다음 여자를 부축해서 내렸다. 여자의 손은 여전히 등 뒤로 묶여 있었다. 은폐된 숲속에 적과 단둘이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티어리는 여자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낡고 더러워진 튜닉이 여자의 무릎에 닿아 있었다. 두 다리는 착 달라붙는 니트 바지에 쌓여 있었고 조그마한 발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드러운 가죽 부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숲속의 그늘에서도 붉은 빛이 감도는 여자의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에서 물결치고 있었고 깃털을 꽂은 조그만 모자가 한쪽에 얹혀 있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래 티어리는 처음으로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얼마나 희한한 여자인가. 그는 여자가 오빠들과 함께 검수를 익히고 있던 광경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여자를 말에 태워 그녀의 오빠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 제어드는 자신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한 덩치가 커다란 남자, 영락없는 하워드가의 남자였다. 그녀를 사로잡은 사내들은 그를 주인님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하워드 형제의 막내둥이가 분명하다고 제어드는 생각했다. 이 사내에 대해서라면 제어드도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워낙 감당 못할 지독한 악동인지라 어머니와 함께 어릴 때부터 프랑스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했다. 이제 그의 낯짝을 보니 그 이야기들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을 몰고 오면서도 그는 불에 구워도 좋을 만큼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는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그녀의 몸을 슬슬 어루만졌다. 그리고 욕심 사나워 보이는 눈동자는 그녀를 제물로 받는 악마의 눈처럼 음흉하게 번쩍였다. 미치광이인 것 같다고 제어드는 생각했다. 손이 묶여있지만 않았다면 십자가를 그어 신의 가호를 빌었을 것이다. 산에는 굶주린 자가 고기를 탐하듯이 제어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산의 세명을 당해낼 순 없었지만 미친 녀석 하나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묶인 손만 풀 수 있다면 구두 속에 감춰놓은 칼을 이용할 수 있다. 무기를 사용하면 이 사내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내의 덩치가 좀 크긴 하지만 근육이 아니라 비계 때문이라면 오히려 동작은 그만큼 둔할 터였다. 이름이 뭐지? 사내가 불쑥 물었다. 페러그린. 제어드는 내뱉듯 대꾸했다. 이자가 풀어주지 않고 이대로 죽일 작정이라면 제어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용감하게 죽으리라 결심했다. 세례명 말이야. 사내는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다시 물었다. 이건 또 뭐지? 이런다고 해서 악마를 갑자기 천사로 봐주기라도 할 것 같단 말인가? 제어드는 코웃음을 치고 말했다. 우리 오빠가 당신을 죽일 거야. 아주 갈갈이 찢어서 말이야. 사내는 웃었다. 알아, 그러고도 남을 위인들이지. 그는 허리춤에서 손잡이에 보석이 박힌 단도를 빼들었다. 제어드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티어리는 놀란 야생동물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제어드에게 말했다. 하워드가 놈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믿을 줄 알았다면 미쳤거나 바보가 틀림없다고 제어드는 속으로 사내에게 말했다. 사내는 제어드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고는 손목을 묶고 있는 밧줄을 단도로 잘랐다. 그가 다시 돌려 세우는 순간 제어드는 평소에 골백 번도 더 연습한 대로 쓰러지는 척하며 무릎을 꿇고는 재빨리 구두 속에 칼을 뽑아 소매 속에 감췄다. 왜 그래? 티어리는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형의 부하들이 너를 너무 심하게 다룬 것 같아 미안하다. 사내는 제어드의 어깨 위에 다시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끌어당겨 포옹하며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를 했다. 제어드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까지 자신의 입술에 키스를 한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악마, 그토록 증오하던 원수가 감히 내 입술에 키스를 하다니 이런 놈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제어드는 소매 속의 단도를 소나기 안에 떨어뜨림과 동시에 원수의 옆구리 부분을 푹 찔렀다. 사내는 흠칫 놀라며 칼에 찔린 옆구리를 바라보았다. 단단히 죄어맨 벨벳 튜닉 위로 금세 빨간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경악한 표정으로 제어드를 다시 바라보았다. 죽어라 하워드 놈.
제어드는 사내에게 침을 뱉고는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넌 자유야. 널 잡아갈 생각은 없었어. 사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어드는 말 위에 올라앉아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사내의 얼굴빛이 점점 더 창백해졌고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는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었다. 제어드는 말을 몰아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머리를 앞으로 바짝 숙이고는 쉴 새 없이 박차를 가했다. 오빠들을 만나서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빨리 알려야만 했다. 그들이 성급하게 하워드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두 가문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일만은 막아야 했다. 숲을 거의 다 빠져나왔을 무렵에야 제어드는 두 가문의 전쟁은 어차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지금쯤 하워드가의 막내 아들이 그 숲속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제어드는 계속 말을 몰았다. 물론 그 사내를 죽이지는 않았다. 그냥 상처만 입혔을 뿐이다. 치명적인 부분을 찌르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사내의 헬스칸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거기서 피를 계속 흘리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올리버 하워드는 자신의 동생이 다시 페러그린가의 사람들 손에 죽었다고 미쳐서 날뛸 것이다. 양가의 전쟁은 불보듯 뻔했다. 결국 제어드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오빠들이 또다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리버 하워드가 페러그린가의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데 성공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숲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제어드는 말을 세웠다. 아무래도 왔던 길을 되짚어 가야만 할 것 같았다. 그 사내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기운을 회복해서 나를 잡아 자기 형에게 끌고 가면 어떡하지? 제어드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오빠들은 그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제어드가 하워드가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앞뒤를 재지 않고 쳐들어갈 것이다.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상대방을 몇 명쯤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자신도 무사하긴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구태여 오늘 있었던 일을 오빠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의 오랜 원한에 기름을 부을 필요가 있을까? 새로운 증오심을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로건과 세번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주었던가. 성체 주위에는 항상 하워드 무리들이 잠복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지 않았던가. 돌아가서 사내를 살려야만 한다. 그대로 죽게 해서 양가의 전쟁을 초래해선 안 된다. 정 필요하다면 그를 기절시키든가 손발을 묶어놓고서라도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상처를 치료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전쟁은 막아놓고 볼 일이 아닌가? 티어리는 사라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쩐지 애석한 기분이 들었다. 아마 두 번 다시 저 여자를 볼 수 없으리라. 페어그린가와 하워드가 사람들이 서로 교우하는 일이란 결코 없을 테니까. 티어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티어리는 칼에 찔린 상처를 살펴보기 위해 튜닉을 걷어올렸다. 다행히도 갈비뼈는 다치지 않은 것 같다. 여자는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큼 칼을 능숙하게 다룰 줄은 모르는 모양이다. 티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말이 있을 리 없다.
그 여자가 타고 가버린 것이다. 걸어서 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티어리는 부하들이 올리버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형이 부하들을 이끌고 동생과 포로를 찾아 이곳까지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계산해 보았다. 4시간은 좋게 걸리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형편으로는 형이 올 때까지 편히 쉬면서 출혈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무 아래서 두 다리를 쭉 편 채 쉬고 있던 그는 깜빡 잠이 들었다. 제어드는 숲속의 빈터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에 말을 세웠다. 칼을 뽑아 들고는 사내가 누워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제어드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내를 보았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목숨을 구해주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티어리는 멀찌감치서부터 다가오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여자가 돌아온 것을 알았다.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러 참아야만 했다. 페러그린가의 인간들은 지독하게 잔인하고 야만적이라고 형이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 여자는 돌연변이인 모양이군. 최소한 여린 구석이 있어. 아무튼 여자가 놀라서 도망가게 만들지는 말아야지. 티어리는 죽은 신용을 해서라도 최대한 여자를 오래 곁에 붙들어 둘 궁리를 했다. 티어리는 약간 꿈틀거리며 신음을 토해냈다. 제어드는 화들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사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곁으로 다가갔다. 칼을 단단히 손에 쥐고 발로 사내를 툭툭 건드려 보았다. 사내는 다시 괴로운 신음을 내뱉었다. 신부님을 불러줘요. 제어드는 그 말에 경계심을 아주 풀어버렸다. 아무튼 이 사내를 살려야만 했다. 여자는 사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튜닉을 들치고 상처를 살펴보았다. 옆구리를 찌른다고 찔렀지만 칼끝이 어느 정도나 깊이 들어갔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상처 부위에는 살이 별로 없었고 피부와 근육뿐이었다. 사내는 아무래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았다.